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돌봄위원이라고 이제 서울 성북구에서 이제 재택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현재 재택의료 협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기대감을 주시는 소개를 해주셔서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못하겠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열어드릴 테니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 계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뭐 강의 내용 안에도 약간 소개가 돼 있긴 한데, 오늘 오신 분들께서 이제 보건소와 읍면동과 이제 지자체에서 오셨다고 말씀 전에 들었는데, 저도 보건소에서 꽤 시간을 보내면서, 방문 진료를 이제 보건소에서 처음 했다시피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간호직 공무원 선생님들이라고 말씀 들어서 한편 훨씬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등에서 방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런 얘기구나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서 가능하면은 제가 뭐 1시간여 정도로 하고, 이후에 좀 궁금하신 걸 계시면 좀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는 이제 왜 재택의료가 필요할까 이런 이제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재택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전체 노인의 한 10% 정도가 걸어서 병원을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의학적으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늙고 다시 이제 뭐 소위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서서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느 시점에든 이제 병상에 눕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임종 직전이든 아니면 어떤 뭐 장기요양 같은 그런 단계에 걸쳐서 꽤 상당 시간 좀 침상에 누워 있는 시간을 겪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노쇠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노쇠에 대한 관리를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가장 전문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경험이 저는 굉장히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도 아마 일정 부분 사실일 것 같은데, 장기요양 등급 전 단계까지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건소에서 좀 예방적으로 건강관리하는 시점이고, 장기요양 진입 이후에는 사실 이제 종결을 하고 좀 소위 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에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나뉜 선을 조금 좀 통합한다는 생각으로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하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 최소한 지금 100만 명 잡고 있고, 장기요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다양하게 퇴원 후 상태랄지 아니면 뭐 임종 단계랄지, 또는 뭐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집 밖에 안 나가신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어제 방문 드렸던 분이 20년간 이제 외출을 안 하신 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뭐 엄청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자체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병원을 가자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돌봄이 안 되고 있구나.
아마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사실 돌봄이 잘 되는 분은 저희가 안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는 족족 야, 여러 가지 이유로 돌봄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럼 돌봄이 안 되면은 뭐 무슨 일이 생기냐? 말 그대로 식사, 수면, 이동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위생에 관련된 기본적인 세면이랄지 기본적인 위생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뭐 갔을 때 뭐 소변 냄새, 대변 냄새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기초적인 어떤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대안인데 가족들도 아이를 돌본 경험들은 전승이 되는데 부모를 돌보는 경험은 많이 전승이 안 되고 또 저희가 또 방문 드리는 분들은 또 가족이 없는 경우가 또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우 연락이 닿더라도 그냥 한숨부터 쉬시는 서로가 이제 사실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어르신, 부모님 이런 분들을 잘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돌봄을 찾다가 결국은 안 된다 판단되면은 이제 시설을 입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복지 서비스가 탄탄해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냐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또 간호직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뭐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저희끼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만나서 보면 이게 돌봄이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랑 얽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정말 요양만 필요하신 분은 얼마 안 되고 의료만 필요하신 분들이 뭐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다 겹쳐 있는 상태다. 그리고 실제로 한 10개 정도 약을 드시고 있는 게 평균 값이니까 우리는 아마 평균보다 좀 더 열악한 분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에 보시면 뭐 약이 막 10개, 20개씩 쌓여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약인 경우가 많고 더 중요하게는 이 약을 직접 병원 가서 진료를 보고 타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보수적인 통계인데도 대리 처방이 32%고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그냥 버티시는 경우가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대리 처방에 의존하시면서 꾹 참고 그냥 계시다가 너무너무 아프면은 이제 뭐 할 수 없이 이제 응급실을 가시면서 입원하시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느낌으로 입원하시면 대부분 또 시설에 입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좀 전형적인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이제 방문했던 분인데 이제 그 당뇨가 한 30년 정도 되신 88세 노인이셨어요. 그리고 독거 노인이셔요. 그리고 요양을 한 3시간 정도 받고 계시고 실내 보행은 이제 가능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냉장고에서 뭐 물건 좀 꺼내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근데 외출까지는 조금 만만치 않으신 요 정도 기능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 장기요양에 딱 적합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어지럼증과 설사로 방문 진료를 요청을 하셨고, 근데 이게 설사가 잠깐이면은 장염으로 판단하고 금방 끝날 텐데 한 달 가까이 지속되셨대요. 그래서 설사가 이렇게까지 지속이 되면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0.5가 정상인데 3.6이니 콩팥 기능이 이미 뭐 거의 이제 최악으로 망가지셨구나. 이거는 당뇨 과거력을 미루어 봤을 때 당뇨병성 신증인 것 같다. 일단은 이제 급한 대로 영양과 탈수를 기능 개선하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약간은 회복이 되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회복이 돼서 완벽하게 옛날 기능을 되찾으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회복은 하셨지만 침상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누워 계시고 겨우 몸을 일으켜서 떠먹여 주면 걸 조금 이렇게 드시는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고민의 지점이 시작된 겁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3시간 있다가 나가기가 이게 좀 너무 그런 거죠. 저희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멀리 사는
제 기억이 맞으면 여기 서울인데 수원 사셨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이 수원 사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보니 병원을 가자니 이게 급성기 증상이 아닌데 뭐 병원에 입원해 줄 리가 없고 요양시설을 가자니 야 이것도 참 너무 좀 그런 거죠. 조금만 이게 집으로 모시자니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뭐 사실 뭐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설로 간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이제 설사가 좀 지속되면서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정도 좀 잘 보살피면 또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생각했는데 이거 뭐 이 돌봄의 한계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예. 다음은 이제 반대로 돌봄은 꽤 완벽하게 제공된 경우예요. 이제 93세 노인이신데 유방암, 신부전, 뇌졸중, 심방세동 뭐 병이 되게 많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주보자 따님이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교육 수준도 높고 어머님이 이제 편찮아지시니까 따님과 이렇게 서로 따님이 뭐 한 세네 분 정도 되신 것 같아. 딱 이제 시간표를 딱 짜서 월요일은 너, 화요일은 누구 뭐 이렇게 해갖고 딱 로테이션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되게 인상적으로 돌보셨는데 이제 전날 이제 어머니를 돌봤던 그거를 이제 그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갖고 노트에 적어갖고 이제 그 식탁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다음 사람이 와서 어제는 어머니가 딸기를 좋아하셨고 뭐를 쬐끔 드셨고 뭐는 좀 싫어하시고 이게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병동이에요, 병동. 예, 저기 인수인계 표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 못 드시는데 요렇게 해갖고 뭘 갈아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요건 드신다 해갖고 그 세심한 돌봄으로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보다는 훨씬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럭저럭 또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돌봄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3차례 입원하셨어요. 한 번은 이제 폐렴이 와서 제가 방문을 드려갔고, 그다음에 또 운도 이렇게 뭐 그 고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가셨는데 균이 또 하필이면 또 그 고관절로 가갖고 감염성 관절염 때문에 2차례를 입원하시고 나니까는 아무리 뭐 이렇게 헌신적인 걸 하더라도 한 번 입원할 때마다 뭐 콧줄을 끼자. 이게 뭐 가족이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연하곤란 때문에 입으로 식사 안 된다. 콧줄 넣자. 그리고 움직이시다가 또 낙상 생기면 안 된다. 움직이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통증 약 들어가고 뭐 하니까 막 선망 오고 또 뭐 무슨 검사하기 전에 뭐 소변줄 넣고 뭐 이러니까 막 욕창 생기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호스피탈 신드롬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정형외과와 이런 폐렴 치료까지는 잘 됐지만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시니 결과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로 가더라. 그리고 2번 이상 반복으로 입원하면 보호자도 이건 뭐 손을 쓸 수가 없더라. 요걸 좀 어떻게든 한번 우리가 좀 이 루틴을 한번 좀 바꿔보자고 모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떠올려도 지금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가족의 의사가 있더라도 이 함정을 이제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죠. 이제 전 세계가 자랑할 만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뭐 낙상을 하셨다, 식욕부진이 생겼다, 소변을 지리기 시작하신다 이런 식이 되면은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하셔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가도를 대체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하면은 대부분 그래도 또 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문제는 요 세팅 안에서는 왜 아버님이 넘어지셨는지, 왜 식사를 못 하시는지, 왜 최근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당연히 어프로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요양이 들어가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은 이제 시설 입소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고, 요 정도 시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양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의료가 재택 형태로 들어가 준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넘어지시는지, 왜 최근에 식사를 못 하시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집에서 머무르시는 시간을 최대한 좀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는 뭐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재택의료 센터 운영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의료는 이제 환자의 가정에서 수행되는 진료 활동을 이제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는 게 맞나?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예, 예, 그렇지만 진짜 아파서 정말 막 돌아가실 정도로 아프다거나 정말 막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시다고 하면은 이런 분을 병원에 모시고 병원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동 능력이 병원의 입소에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실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선생님과 저희들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이제 긴급하게 가는 걸 왕진이라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그냥 스케줄을 잡아서 꾸준히 가는 거를 방문 진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홈 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텀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의사가 안 갔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주로는 방문을 하고 의사는 이제 오피스에 앉아 있는 게 전통적인 형태였다면, 미국의 사람들이 한번 보니까 실제로 가정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심플한 케이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병을 다 오시고,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은 막 돌봄과 질병이 뭐 한두 개가 아닌 정도 수준으로 가서 의사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만든 게 홈베이스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통적으로는 시설로 갔는데 시설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거, 그리고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팀을 짜서 가서 의료와 간호와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제공하는 모델이 HBPC라고 하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나 간호학의 사례 관리에 대한 실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의료에 접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의료 또는 주치의와 굉장히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주치의를 맺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방문의 경험이 계시니까 요 얘기가 왜 좀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병원을 심지어 동행 서비스를 해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가서 병원을 모시고 가서 거의 반나절 다 쓰시면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검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일회성으로 이제 만나면서 한 5분 남짓 진료하면서 돌아왔을 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들여서 가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래서 재택의료는 그냥 단발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치의를 맺어줘서 그 주치의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특이하게 외래를 운영하지 않고 방문 진료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성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고 통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뭐 이렇게 길게 보나 싶은데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초진은 실제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재진도
빠르면 정말 한 20분, 뭐 15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한 30분 정도는 걸리는데 통상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을 한 평균 한 15분 정도 잡았을 때 15분 이동해갖고 5분 만에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자기소개만 해도 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꽤 이제 의료진과 좀 깊이 있는 면담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세팅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환자를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 환자야. 그리고 업무폰을 통해서 기본적인 퍼스트 컨택이 이제 간호사한테 가는 구조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자기 환자를 케이스워크를 하고 의사와 같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그 진료 형태가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통상 저희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약물을 이제 동의하에 저희가 처방드리기로 하고 이분들에게 이제 약을 통상 이제 흩어져 있죠. 뭐 내과, 정형외과, 뭐 피부과, 내과도 한두 개가 아니면 뭐 소화기내과, 무슨 과,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과가 여러 개가여가지고 병원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예. 근데 그거를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뭐 보호자가 그냥 약만 타오고 막 이런 느낌이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와서 진료를 할 테니 약을 좀 합치십시다 해갖고 오케이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두 달 정도 걸려서 약을 합치는 과정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 드리는 게 좀 루틴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뭐 폐렴이 왔다, 뭐 가볍게 감기가 걸렸다, 뭐 넘어지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좀 더 자주 가는 패턴을 하죠. 그래서 폐렴이나 신우신염처럼 열나서 항생제를 좀 써서 치료를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매일 방문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입원을 하시든 집에서 하든 어떻게 보면 이런 폐렴이나 이런 신우신염 프로토콜은 사실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너무 중증 환자는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집에서 치료를 하자. 그러면 입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방문하는 분들이 대체로는 거의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들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등급을 받으신 다음에 평균 3.8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러니 저희는 사실 임종을 어느 정도 앞두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 예, 오늘 아침도 그렇고 뭐 아무튼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실지 집에서 돌아가실지를 상담을 통해서 근데 이제 거의 90 그리고 치매가 오셔서 인지가 굉장히 떨어져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가족분들이 동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집에서 임종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뭐 당연히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병원 가서 치료를 하시는 거를 기본으로 먼저 레코멘드를 드리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료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소개 슬라이드가 좀 껴 있는데요. 2004년이면은 꽤 오래됐네요, 제가. 거의 뭐 20년 가까이 했네. 예, 그래서, 예,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장기요양 제도가 있기 전에 말 그대로 제가 속한 가정의학회에서는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뭐 무료 봉사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방문 진료를 하고 또 이제 저희 또 이런 거 좀 좋아해갖고 그 전쟁 나면 방탄조끼 입고 막 가고 막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뿌이 하고 있는 이제 아름다운 분은 저랑 이제 의료봉사 하다가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간호사님이신데 오른쪽 사진은 실제 그 NGO 활동하면서 만났던 할머니신데 저에게 이제 영양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영양과 우울증 관리가 중요한 걸 알려주신 아주 그냥 독거노인 할머니십니다. 어쨌든 이러던 시절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소위 낭만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보건소가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보건소에 대해서 보통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강북구 보건소장님께서 너가 지금 그 떠돌아다니면서 방문진료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월급이나 받고 있냐 하면서 모르는 분이 전화 와서 보건소에 방문진료 자리가 공석이니 너가 와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재택의료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때 처음 제가 안 겁니다. 그때는 이제 급여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관리의사 보건소 관리의사 선생님 급여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이씨 뭐 이런 게 다 있냐고선 하겠다고 해갖고 이제 보건소에 갔죠. 그랬더니 보건소에 그냥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서 동마다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고 사회복지사와 운동처방사가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야 이거 굉장한 럭셔리한 세팅이다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열심히 했었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무슨 건강마을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서울시로 잠깐 가서 의무직 공무원을 한 1년 하다가 이게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해갖고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사 공부한답시고 뭐 좀 딴 일을 하다가 19년도에 이제 학위 논문이 완성이 돼서 이제 공부할 거는 다 했구나 하고 제가 사회복지 박사 공부를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고 나서 이제 뭐 하고 살까 했는데 딱 그 박사 마친 시점에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아니라 일반 의원에서 방문 진료를 하면은 수가를 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 좋아졌구나. 이거는 내가 좀 할 줄 아는데 하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보다 좀 더 이상한 의사 선생님 한 명 더 있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집이라고 뭐 이렇게 좀 아무튼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막 진짜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튼 순진하게 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4년 정도 하다가 그 사이에 제도가 발전됩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 하나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 사업 하면서 옛날에는 장애인만 방문 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 노인은 그냥 외래 진료비 받고 그냥 방문 진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냥 했었어요. 그리고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 생기면서 사실상 의사가 판단해서 의사가 그냥 방문이 필요하다고 거동 불편하다고 의사가 생각하면 다 되는 사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한테 다 적용 가능한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 생기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한해서는 간호사랑 같이 가면 더 이득을 주고 사회복지사랑 같이 가게끔 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야 이게 또 이게 뭐 하늘이 돕는구나 해갖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23년이니까 딱 2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북구에서 개원을 해서 이제 의사 간호사 요 사진에 있는 제 간호사가 제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드는 거지. 인건비도 안 들어. 해볼만 한데? 좋아. 해보자.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외래를 하지 않고 방문 진료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외래를 안 하니까 장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주말 별장으로 쓰고 있는 제 사무실인데, 이게 아무튼, 손님들도 초대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한 6월 달 기준이네요. 어쨌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옛날에 한 1, 2년 전만 해도 이제 먹고 살만 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파트타임이긴 한데, 4분으로 늘어났고,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1명, 경영 매니저 1명. 그래서 지금은 저기 의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300건 정도, 간호사 기준으로는 거의 한 500건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주치 관계를 맺고 또 가고 또 가는 분이 월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의료 센터가 이제 전국에 이제 그 레벨과 이제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195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경기도권에도 수도권은 그래도 재택의료 센터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재택의료 센터구나. 이런 데랑 같이 협력을 하면 좀 재밌겠다. 그리고 특히 여기 선생님들은 간호직 공무원이시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미있어 하실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택의료 센터랑 같이 코업하는 거를 좀 잡으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소개를 뭐 좀 장황하게 뭐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다녀왔어요. 일본이 재택의료를 잘한대더라 해갖고 일본에서 재택의료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도쿄의 그 서북 쪽에 있는 병원인데 야마토 클리닉이라는 데를 한번 견학을 갔는데 거기가 의사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되시고 그 밖에 이제 스태프들이 한 20분 정도 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꽤 규모 있게 한 달에 800명 정도를 루틴리 이제 방문을 하는 정도 꽤 규모 있게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길 갔더니 이제 공간을 이렇게 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건소에서 일했으니까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사업만 해도 약간 독서실 같은 이제 책상에 이제 앉아서 이제 돌아오시면 거기다가 막 입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딱 뻥 뚫렸어요. 약간 카페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한 3, 4, 5 앉아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데, 이런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책상에 있으면 여기다 막 입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뻥 뚫어 놓으니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 이게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좀 혼자 쉬고 싶으면 나가야 돼. 한번 사무실이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유 좌석제라고 해서 개인 좌석을 없애고 다 같이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 분위기를 만들고 재개원한 거죠. 그러니까 재개원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종이 다 없애고 다 오로지 이제 아이패드로 다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의별 슬라이드를 다 집어넣는데 저희가 이게 그 공간을 이제 개원하면서 보니까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저희 5층에. 야, 그 건물을 보고 나서 그날 이제 잠이 안 와갖고 막 이제 막 혼자 막 이렇게 그림 그려서 여기 막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여기다가 책상 놓고 여기다가 뭐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테라스에 텃밭 상자를 두고 여기다가 이제 직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식물을 신청해갖고 바질, 로즈마리, 당근, 무슨 참나물 이런 거 해갖고 재배해서 먹고 지금 또 거기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의원의 주력 품목이 뭐냐 여쭤보면은 주치의다.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재택의료 센터 입장에서는 단발성으로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야 수가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수가가 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말고, 그러니까 의원으로 치면 감기 환자보다 고혈압 환자를 봐야 되는 거죠. 꾸준히 보라고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환자가 57명에서 출발해서 이제 아까 지금 최근에 한 200명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게 주력이고요. 그리고 저희 운영에서는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입사 면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이제 레지던트 1년차 레벨로 그 선생님을 대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환자를 선생님이 봐야 된다. 의사와 담당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백업을 봐주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신 환자다. 그래서
60명 이하 정도 환자를 보는데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60명은 이제 꽤 정말 헉헉거리는 숫자인 것 같고 대부분 지금 한 50명 정도 내외로 환자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례 관리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께는 이제 업무폰과 차량을 제공해 드려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장비는 드리고 퍼스트 콜을 받으시는 업무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어쨌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꼼꼼하게 환자를 보셔야 이제 간호사도 함께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4분, 저 포함해서 4명이고요. 현재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그 의사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청구 가능한 숫자의 상한선을 거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100건으로 이렇게 딱 잘라 놓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의사가 3일 정도까지밖에는 진료가 안 되게끔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과도기죠,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하루에 한 8집 정도를 방문하는 걸로 스케줄을 짜서 대략 이런 스케줄로 좀 돌아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아침 9시에 모두가 모여서 이제 같이 팀별로 전체 회의는 이제 짧게 공지 정도 얘기를 하고 주로는 이제 팀끼리 모여서 오늘 어쨌든 갈 집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주요 상황에 대해서 정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에는 같이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이 좀 공유하고 뭐 어쨌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지를 이거 조금 옛날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번 집계를 해봤을 때는 재가 요양기관, 이제 방문 요양기관 이런 데에서 가장 많았던 것 같고 최근에는 환자 가족분들께서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가 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뭐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북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특히 주민센터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의뢰를 많이 주신 편이고 그래서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전체 성북구에 있는 한 15개 정도 동에서 모든 간호사님들이 막 다 의뢰를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한 의뢰 주시는 간호사님이 한 5동 이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뭐 굳이 뭐 의뢰까지는 안 하시고 근데 몇몇 분들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환자 발굴도 하시고 이렇게 사례도 보시던 과정에서 저희랑 연결해면 좋겠다라고 판단 주신 분들을 이렇게 의뢰를 주셔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합돌봄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공공에서 의뢰 주신 경우에는 좀 더 우선순위를 갖고 방문 드리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과정에서 할아버지 때문에 갔는데 할머니가 만만치 않게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상의 드리고 그분께도 이제 그게 동반 세대에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수가로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 가족들도 이제 진료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구인하긴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좋은 분이 오셔서 지금 한 10개월째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업무 역할이 드디어 이제 좀 적극적인 역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와의 협력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재택의료 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예, 그리고 막 약간 이렇게, 저희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는, 아무튼 별로 시큰둥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올해 3월 달에도 좀 컨택을 했는데, 좀 통합돌봄 좀 만들어 보자, 뭐 하고, 막 건의도 하고, 뭐 이렇게 제안서도 넣어보고, 뭐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다는데, 지원하시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 막 이런 했는데 별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근데 안 하시려고 하기보다 그게 정해지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이 부서가 할 거야라고 딱 교통정리가 돼야지
하는데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태니까 답을 못 주신 거지. 예, 그런데 7월 달에 성북구 경우에는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복지정책과의 통합 돌봄 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서울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돌봄 SOS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 SOS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누가 봐도 그 팀이 해야 되는 걸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정되기까지는 안 움직이셨는데 그게 딱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업무로 딱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와 미팅을 하시고 기타 등등 이제 기관을 미팅하셔가지고 성북구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란다. 한 2주, 2, 3주 전 정도부터 이제 매주 이제 통합돌봄 회의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회의체에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셔가지고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재택의료센터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정상이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렇게 컨택을 잘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우리끼리 그냥 환자 돌봄 가족들이 굉장히 그 소진되신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좀 그런데 가족들이 또 이거 보상도 없이 그냥 계속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초청해갖고 같이 그냥 식사 자리 정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 가족들을 격려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에 한두 분이었는데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한두 분씩 폐렴에 걸리시면서 이게 또 이게 저승사자가 한번 이렇게 샥 다녀가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 추석 이후 갑자기 추워지면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임종 이런 것 환자 좀 많이 생겼었고요. 그 전에는 7월까지는 한두 분이었는데 이번 달만 지금 벌써 한 세네 분, 네다섯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즌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렴이나 신우신염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좀 집중해서 좀 치료를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갖자고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 한번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좀 몇몇 케이스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좀 소개해 드릴 만한 분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좌측 편마비를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 소개해 드린 분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셔서 아직도 방문하고 계신 분인데 협심증, 심방세동, 척추관 협장증, 골다공증 뭐 이런 복합적인 만성질환 갖고 있고 복지관 소개로 방문했을 때 약을 23개를 드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마 흔하게 만나실 거예요. 특히 의료급여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수많은 약 중에 항우울제는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저기를 그냥 막 약 찾아 돌아다니시는 상황인데 우울증은 또 하나도 없네. 그래서 결국 우울증 약을 처방드리고 다른 약들을 하나씩 줄이면서 7개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야 치료 잘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실내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근하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아갖고 이제 바로 방문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골절이구나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대처가 가능했던 게 한 1년 정도 방문 진료를 하면서 가족들이랑도 이미 다 친해졌어요. 그냥 가족분들도. 예,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얘기 드려서 어떠한 상황이고 응급실로 전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이송을 했는데 가족분들은 입원을 했는데도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랑 병원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런 경우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 그럼 다음 회진 때는 이렇게 물어보셔서
A라고 답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B라고 답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퇴원을 슬슬 하셔야 된다. 더 오래 있으라고 그래도 나간다고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드리고 해갖고 어쨌든 잘 퇴원하셔가지고 재활도 잘 받으셔가지고 아직도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비교적 젊은 과거력 별로 없으신 분이 교회에서 떡을 드시다가 기도 폐색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 이제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물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목숨만 살린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가진 채로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염없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인공호흡기를 갖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꽤 오랜 시간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 방문을 해보면 이렇게 집에 인공호흡기 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집에까지 이렇게 됐을까 사연 들어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약간 이렇게 좀 몸을 씻기시는 과정에서 조금 좀 불쾌한 그런 장면들을 딸이 우연히 목격을 하고 난 여기 못 데리고 있겠다 나가겠다 해갖고 끄집고 나간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말렸는데 그 이제 주보자 딸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데리고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그 당시 협력하는 방문간호센터, 장기요양 방문간호센터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해주셔갖고 집으로 오실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황상 이거 이제 떼도 되지 않나? 너무 오랜 시간이 돼서 이게 뭐 몇 년간 한 번도 조작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호흡기내과 친구 의사 선생님을 좀 꼬셔갖고 같이 가서 너의 소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막 뭘 만지시더니 자발호흡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내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키면 한번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해갖고 거의 이제 이사짐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인공호흡기 들고 이제 119 타고 막 가갖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벤틸레이터 위닝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렇다고 살아나시고 막 의식이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 뗀 상태로 그냥 기본 산소로만 지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식물인간 수준에 계신 분들이 재택에는 좀 계십니다. 그리고 뭐 루게릭 환자분도 계시고 근육병 환자도 계시고 이렇게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지역에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또 골라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은 또 이제 근육병 환자신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이제 중증 장애인이신데 이제 목을 이제 못 가는 목이 이제 뚝뚝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손가락 정도가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이제 활동보조 선생님이 돌봐주시는 가운데서 불굴의 의지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치질 수술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근육병 준화상 분들이 치질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참고 지내셔라 그랬는데 아니다. 이분은 이제 막 도전의식이 강하셔. 하겠다 해갖고 실제로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액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액 수술이 아시겠지만 DRG로 묶여 있는 거예요. 2박 3일 안에 퇴원하는 게 루틴인 거예요. 그래도 중증 장애인이 퇴원하기 전날 39도 열이 나면 치료를 좀 하시고 나서 퇴원시키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열 나면 응급실로 오세요 하고 퇴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중증 장애인 분이 어떻게 응급실을 또 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요정체로 인한 신우신염으로 판단된 거죠. 이거는 한번 집에서 치료해보자 해갖고 생각보다 오래는 안 걸렸습니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데일리로 항생제 맞고 열 떨어져서 어쨌든 잘.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비교적 조금 자주 가서 이렇게 응급실 안 가고 해결시키는 사례도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스피탈 애톰이라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가족분이 의사셔요. 그래가지고 약은
그 가족분이 알아서 하고 계셔서 저는 약은 처방을 안 하는 분인데 이런 환자분도 자주 만나실 겁니다. 전형적인 노쇠 환자죠. 근데 뭐 협심증, 치매, 우울증, 뭐 만성 통증.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침대에서 이렇게 자꾸 끼우뚱끼우뚱 이렇게 넘어가 자꾸. 좀 앉혀놓으면 또 넘어가.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수준에서는 동네 병원에 모시고 힘들게 모시고 가서 영양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정도, 그게 이제 대처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힘들게 아들이 모시고 가갖고 영양제 하나 맞고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뭐 이해하시겠지만 주사 영양제를 위클리로 맞는다고 막 뻘떡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 비용이면 그린비아, 뉴케어 이런 거를 좀 사다 잡수셔라.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와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 노쇠 관리죠. 그렇게 권하고 이 과정에선 좀 성공적으로 했을 수 있었던 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하면 저희가 맨날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도 훨씬 많지만은 이 요양보호사님은 진짜 곧이곧대로 알려드리는 운동을 계속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단백질을 계속 먹고 뭐 이러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일어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이렇게 휠체어 잡고 워커 잡고 막 걷고 돌아다니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한 석 달 지나서 도로 또 이제 그렇게 되긴 하니까 이게 노화를 되돌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업 치료나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택에서는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임종 사례인데요. 그 소세포암 말기로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말기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진은 이제 완치를 어렵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셔라. 그런데 입원 기간 중에 선망이 너무 심해가지고 선망 때문에 막 주사기 뽑고 막 난동을 피우고 이제 말기 선망이잖아요, 사실. 예. 선망이 동반되신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거 집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게 일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서약서 비슷한 거 쓰고 집으로 일단 온 겁니다. 요양병원 가도 똑같겠지 하고. 근데 이제 집으로 오면은 막막한 거죠. 실제로 열흘간 물도 못 드시고 그냥 계셨다고 해요. 결국 이제 영양제라도 맞춰야 되겠다 해갖고 방문 진료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아이고 38도 발열이 되면서 이거는 지금 폐렴이 동반되시는 경우고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수액과 항생제 처치를 하고 수액이 이제 이렇게까지 탈수가 심하신 분이 이제 수액이 들어가면은 좀 그 다음 날은 또 좀 반짝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의식이 좀 회복되셔가지고 가족들과 이튿날 어느 정도 대화를 좀 나누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좋아지시려면은 2-3일 좋아지시면서 열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3일째부터 다시 또 이제 다시 상태가 나빠지시고 의식도 좀 약해지시고 오늘 아침에 만난 분도 또 비슷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혈증이 임박했고 이걸 임종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시점에라도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셔라. 어떻게 아니면은 집에서 임종하시는 2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 집에서 임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사인이 발생되면은 연락을 주셔라 해서 요분은 저희가 집에서 한 20분 정도 차 거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일째 이제 임종하시고 이제 방문해서 사망 진단서 작성해 드리고 좀 아쉬운 마음에 다음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위로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청 많은 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는 지금 여기 통합돌봄을 준비하시는 그 지자체 구청 담당자 선생님도 오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통합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보건복지 파트너십을 맺자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은 과거에도 보건소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등등의 노력을 했었으나 그다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래도 경기도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계신 이제 간호직 공무원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통합돌봄, 보건복지 협력의 이제 핵심 파트너, 핵심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번 통합돌봄은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라 그 메시지고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구청 입장에서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늘 하시는 일이죠. 현재도 지금 잘하고 계신 일인데 이번에 새로운 미션은 이제 의료를 좀 합쳐라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건소, 병원, 의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보건소 방문 간호 사업이나 CBR 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사업과 좀 긴밀하게 협력 연계를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병원도 퇴원 후 관리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병원들이 참여하시게끔 지금 그 복지정책과 담당자 선생님은 그 협력 리스트를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제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의원 중에서 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친절하고 좀 훌륭하신 분들을 좀 잘 섭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선생님들 경험을 어느 정도 해보셨을 테지만 병원이 참 협력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사회 입장에서 이게 병원이 워낙 조직이 커갖고 그 담당자가 딱 한 사람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과로 다 나눠져서 해당 전문의 선생님이 입원장을 주셔야지 뭐가 돌아가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이제 전문화된 그 패턴과 지역사회 맥락이 좀 맞추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요.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의원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평판 좋으시고 좀 주치의에 대한 관점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시면 협력을 좀 하면 좋겠고 그분이 이제 방문까지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재택의료센터는 그런 조건들을 좀 다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 선생님들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패턴과 재택의료 패턴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서 훨씬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공들여서 진료 보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실 여지가 있는 그룹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서비스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 쪽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그냥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본인 부담금을 받으라고 이례적으로 권고할 정도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영원이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에 걸맞는 서비스로 안내하시고 어그리 하시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할 일이니까 그 본인 부담금 저희 경험에서는 이런 설명도 많이 드리죠. 실제로 절박한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병원을 가시려면은 사설 119를 불러다가 갔다가 돌아오는 데만 그 비용만 뭐 한 20만 원쯤 나가요. 그리고 병원은 또 아무리 의료 급여셔도 뭐 제약병원이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병원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의료진이 와서 의료급여 8,000원 정도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 한 47,000원 정도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감당 가능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그에 걸맞는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그 어떤 교수님께서 재택의료 환자들의 전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치매, 노년증후군, 다중질환, 암, 응급실을 자주 방문하는 장기요양 등급자. 이게 그간 굉장히 그 좀
절박하신 분들을 가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에서는 절박한 환자가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재택의료 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사례회의 참석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아무리 친절한 원장님도 진료 시간을 빼갖고 막 회의 참석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있는 재택의료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십을 맺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복지정책과 담당 공무원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재택의료 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현재 이제 구마다 다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성북구의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제 재택의료 센터에 대한 행정 업무를 해주시는데 장기요양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장기요양 부서인데 이분 사실상 이제 요양시설 관리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잘 모르셔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협력하라고 돼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거를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하고 싶어요 손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서 중앙정보복지부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그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서만 신청을 하는데 이 루트 자체를 복지정책과에서 가져오시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지원과 뭐랄까 관리와 또 필요시 이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니 협력을 하시거든 뭐 협약을 맺든 이걸 다 하시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것부터 좀 하셔도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마도 그 이쪽 과에서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은 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택의료 센터에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보건소 선생님도 좋고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도 좋고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담당자 선생님도 좋고 구체적으로 환자를 이제부터 이제 연습 삼아서라도 이제 환자를 발굴해서 연계하는 일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재택의료센터에 대표 번호를 거시면은 통상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전화 받으시는, 접수하시는 사회복지사일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좀 보시고, 아 이게 진짜로 전화했더니 와서 진료를 봐주더라, 이게 확인이 되시면 통합지원협의체를 지금 만드시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 안에 그 원장님은 대표협의체 구성원,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실무협의체 분과장 정도의 그냥 직함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네 우리 자치 지역의 재택의료 센터니까 직함을 주셔서 통합 회의체에 참여를 요청하시면은 싫다고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좀 기본적으로,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그 그림을 내려왔는데 왼쪽 그 저기 보라색으로 재택의료 기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재택의료 기관이 통합지원 회의에 참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몇 번 말씀 나누시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요 분이랑 협력하니까 좀 괜찮네 판단하시면은 단톡방을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요 분을 이제 그래서 이게 맨날 전화하시기도 힘드시니까 조금 몇 차례, 두세 차례 이제 환자가 주고 받아지시면은 단톡방에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실무자 수준에서 1대1, 그래서 급할 때 전화하면 딱 서로 바로 얘기가 될 정도 관계를 만드시고, 요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되게 많이 잘하신 거잖아요. 이제 슬쩍 과장님께 재택의료센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업무 협약식을 체결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왕이면은 17시에서 18시에 잡으셔서 회의 끝나시고 회식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과장님과 원장님과 뭐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 소주 한잔 하시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 레벨에서 협력은 거의 90%가 완성됐다. 이러면 이제 서로가 어디가 필요한 거고 서로가 뭐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뭐 이렇게 업무 협약식에 오신다 그러면 뭐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그거를 가야죠. 지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는 뭐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센터 등록하는 그 작은 권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선생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신뢰를 좀 만드시고,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실제로는 모든 곳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선생님들께만 알려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통령상 받는 이제 꿀팁입니다. 예. 이왕 하실 거 상을 받으셔야지, 그죠? 예, 경기도에서 상을 받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영국식 통합돌봄 모형을 엑기스만 가지고 온 겁니다. 영국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영어가 막 써 있으니까 되게 멋있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별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아마도 예산이 내려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거나 올 예정이거나 지역사회 조사를 한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건 아니고 이건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2019년도에 건강의 집 의원이라는 그 의원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래도 좀 뭐 할래니까 좀 마음이 좀 떨리잖아요. 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당시 500만 원, 노인병학회에서 500만 원 받아갖고 그 돈으로 그때는 장애인 복지관밖에 장애인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과 얘기 잘해서 좀 조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조사를 했냐면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 지불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 간단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기억에 67%가 방문진료 받을 의향이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리스트가 딱 나온 거죠. 1개 복지관에 조사했는데도 그 정도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요런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당 그 곳에서 많을 필요도 없이 샘플만 하셔가지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자료가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재택의료센터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실 때 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지자체는 이미 어떤 분들이 지자체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할 재택의료센터를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조사를 계속 할 것이다. 이러면은 어떤 재택의료센터가 협력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50명 정도가 지자체가 의뢰를 해주실 걸로 판단이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원한 이제 원장 입장에서 이제 드리는 꿀팁입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그러니까 한 번에 50명이 아니라 한 뭐 이렇게 그 뭐 몇 개월에 걸쳐서 50명 정도는 우리가 욕구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 등등의 명목으로 협력 파트너에게 이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재택의료센터를 기존에 재택의료센터가 잘하시는 데가 있으면 그냥 협약을 맺으시면 되고 우리 지자체는 아직 없네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한 주치 평판을 갖고 계신 분들께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이제 상의를 해보시고 그래서 방문 진료를 지금 틈틈이 몇 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함께 지자체랑 같이 이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느냐 한번 잘 설득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오케이 하시면은 같이 협력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근데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요 정도 내용이면 공개 입찰을 그냥 내셔요. 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공개 입찰을 내셔서 일정 시간 공고를 내셔서 이러이러한 목적에 뭐 예를 들어 독거노인 100명에 대한 뭐 방문 진료하실 기관을 찾는다. 퇴원 환자에 대한 어정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협력할 수 있는 의원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내셔서 파트너십을 맺으시고 그 부분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재택의료센터 지원을 안 하네. 아무도 안 하네 하면 그러면 이제 의료원
또는 보건소와 협력하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과 의료원과도 또 조금 달라서 제 지역 내에서 한번 좀 찾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협약을 맺으실 때는 이런 좀 품질 보증 조항 같은 것들을 협약문에 좀 포함시키신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를 적절하게 의뢰를 할 것이고 그에 걸맞게 하지만은 월별 실적 보고서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체 기준에 따라서 상중하로 평가를 내리시고 그다음에 미달할 경우에는 뭐 계약 기간 만료된 시점에서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이 당연한 얘기를 꼭 좀 써주셔서 완전하게 끌려가지는 마시고 컨트롤 하시면서 가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 이런 규제가 일정 부분 있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업의 예산과 범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지자체들이 일부 계셔요. 재택의료 사업을 하시면서 취약계층이 많고 뭐 8,000원이나 그 본인 부담금 힘들어 하시니까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자. 그런데 최근에 이 정책이 좀 부작용이 좀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중앙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허용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이게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 자체는 이게 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선생님들께 별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괜히 그런데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으냐? 인건비 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뭐 인건비든 뭐 차량이든 임대료든 뭐 이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맞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수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의사 방문 수가는 있고 간호사도 사실상 수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수가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사업이 내려가고 필수 인력으로는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채용해서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되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회복지사를 뽑으셔서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엔 선생님들이 손해거든요. 이게 같이 좀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열심히 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오셔야지 이제 같이 얘기가 잘 될 텐데 이렇게 막 자격증만 따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시고 막 이러면은 야 이게 또 이게 깝깝하구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테니 풀타임 사회복지사를 뽑으시라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권면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과정이 이제 기술적인 과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재택의료협회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류의 현장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또 요 재택의료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이미 뭐 저희 한 달에 걸러서 다 아시는 만한 분들이 또 계시고 해서 아마 좀 저희가 좀 기술적인 지원이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초창기 사업을 세팅하시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좀 시간을 좀 세이브한다고 말씀드려 놓고선 또 이렇게 말이 길어져 갖고 딱 1분 전인데 혹시 그래도 궁금하신 거 계시면 뭐 한두 분 질문 좀 받고 마무리 할까요? 예, 없으시면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